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일 카네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울산에서도 뭐 한 170만씩 내고 6주에 걸쳐서 데일 카네기 공부를 하거든요. 개인들에게 과제를 주고 해보고 와라.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적응해 보시고, 이건 자기에게 적응해 보는 거. 왜 내가 처음에 그런 전현무 보고 설미서이가 사람이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내가 적어도 한번 내가 이런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책을 더 보시든지 어떻게 하시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3부, 4부는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12가지가 3부에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논쟁을 피해라.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논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정책이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있는데, 정책이든 뭐 무슨 얘기든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말하는 게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섹스피어의 글에서 나오는 글인데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사람이 막 떠들면서 아는 척하고 얘기했는데 저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적을 하겠죠.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 알았다 이럴까요?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섹스피어에 나온다고 자기가 지적을 했더니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를 탁 집으면서 아니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맞아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도 이게 섹스피어에 글에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보고 푹 찌르면서 아니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한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분명히 그게 아닌데 왜 니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봐 논쟁해봐야 아무 얻을 거 없는데 혹시 네가 이긴다고 해서 뭘 얻을 건데? 그 사람 무한 줄 필요가 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틀렸는데 이런 어떤 지적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된다. 논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게 관여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논쟁에서도 그 사람을 적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카네기가 당시에 자기가 그때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하는데 판사가 지금 뭘 한 얘기를,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판사가 말하는 게. 판사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말하는 걸 당신이 그거 알고 있는 게 틀렸다고 하면 판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분명히 틀렸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이럴 때? 분명히 판사가 지금 뭘 잘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실수를 범했다. 그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렸더니 이게 계속 비우호적이었다. 판사가 그 이후로는 계속 비우호적이었다. 이 사건인데. 그러면 판사님, 그거는 내 생각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무안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거를 살짝 일깨워주는 방법. 나도 가끔 틀리지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또 그거를 지적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로 틀렸다고 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여기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저는 여기 상당히 우리인데 또 요새도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게 이건데, 여기 보면 그 카네기가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본래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그리고 목줄을 안 하고 데리고 못하게 돼 있는 규정에 들켰어, 경찰인데.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벌금 문다.
또 갔는데 또 같은 경찰한테 들켜버린 거야. 그래서 카네기가 뭐라 그랬겠어요? 경관님, 지난번에 용서해 준 거 내가 다 알고 이 개 데려오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 다 지가 그냥 자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내가 그때 분명히 참 잘 봐줘서 고맙게 감사하게 했는데 여러분 의하다 또 이래 됐다. 아니 뭐 내가 미쳤지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자기를 자책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니까 경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뭐 권위적으로 데리고 와 안 된다 목줄 안 했지 뭐 벌금 물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먼저 자복해가 막 이렇게 하니까 경관이 그래도 내라도 어떤 데는 그럴 유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거꾸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카네기가 제 주장하니까 그래서 위반은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관이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안 볼 테니까 저리 데리고 가시라고. 내가 이쪽으로 서 있을 때 요리 데리고 나 뭐 안 본 걸로 하니까 가라고 그렇게 모면 되는 거 보셨죠?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예, 다 아시죠? 미국 버지니아 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자르면 북쪽은 공업이 발달한 더 지역이었고 남쪽은 목화하고 농업이 발달했잖아요. 농업이 발달했다는 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월급 주고 다 하면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잡아가 즉 산노동을 목화밭을 하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서 노예를 필요로 한 게 남부였어요. 이제 이런 게 자꾸 그 어떤 분쟁거리가 되다 보니 결국 우리는 가면 독립하겠다. 남쪽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죠.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 5년간 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나왔냐 하면 지금 여기 전쟁을 한 이런 거 보셨죠? 미국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줄 쫙 서가지고 이렇게 총 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영화 볼 때마다 참 이상하네. 요새 군인들은 이렇게 전투 안 하죠. 어떻게 해요? 포복하죠. 포복.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멀쩡하게 서가 이렇게 총 쏘는 사람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잖아. 아니 땅에 엎드려도 지금 총알이 올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총을 막 쏜단 말이야. 더군다나 밀집 대형으로 있잖아요. 띠금띠금 서 있어야 총알이 덜 맞을 텐데 얘들 어떻게 있어? 딱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더 바보 같지. 왜 그것도 서서 그것도 좀 떨어져 있지 않고 몸이 딱딱 붙어가지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았나요? 서부 영화 보면 전쟁을 꼭 이렇게 해요. 그 남북 전쟁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 영화를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그럴까?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게티스버그를 가봤습니다. 게티스버그라는 거 아시죠?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게티스버그가 왜 그러냐면 그 지명인데 남북 전쟁의 마지막 어떤 최고의 결전이 일어난 곳이 게티스버그예요. 북부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세기 때문에 남군이 북부를 대항하기가 힘들어요. 전쟁의 남북에서 북쪽이 경제적 우위나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남쪽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한 방을 맥에서 저놈을 그냥 기습을 해서 거꾸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리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게티스버그로 포토맥 강을 넘어가 북쪽에 이제 그 한 일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전투를 길게 해서는 결국 경제력이나 인력에서 치니까 한 방을 해서 이제 결국 하겠다고 하죠. 핵심의 작전으로 내세운 게 리 장군이 세운 게 바로 게티스버그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고 왔는데 거기서 남군이 결정적으로 패하죠. 그때 당시에 총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비슷한 총, 이게 머스켓 총이라고 해서 쏘는 건데 이게 화약이 엄청나게 나와요. 한 방 쏘면 여기 그 화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쫙 쏘면 이게 완전 안개같이 사람이 안 보여요. 이 화염이 너무 이 화약이 너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하고 안 붙어 있으면 내 옆 동료가 어디 있는지를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더구나 누워버리면 저기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밀집 대응으로 내 동료가 옆에 서 있다. 내가 이 줄에 지금 맞춰 서 있다. 이걸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쏴야지 누워가지고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이제 가면 이게 왜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를 이렇게 밀집 대응으로 그것도 서서 이렇게. 자,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때 이 총이 이런 엄청난 이걸 쏘니까 뭐 대포하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보여야 조준 사진을 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 결정적인 리 장군이 여기서 한판에서 끝내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리가 결정적으로 패하죠. 뭐 패한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피켓 차지라고 해서 이 평원인데 옥수수밭 평원인데 남군이 이제 북쪽에 저기 언덕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남쪽이 이제 포격을 해요. 포격을 해서 일단 포탄을 쏴서 저놈들은 이제 상당히 좀 힘을 없애버리고 이제 피켓 차지라고 해서 이제 피켓 장군이 차지라는 건 돌격해서 갔는데 아까 뭐 포탄을 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탄을 쏴서니 저놈들이 상당히 지금 고난에 처했을 거다. 이런 이제 정신 이만큼 쏘고 이제 근대복을 차지해서 그 올라갔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포탄이 전부 그 뒤에 떨어진 거예요. 병사에 있는 북군의 저 뒤에. 그러니까 아무런 북군이 해를 받은 게 없는데요. 근데 자기들은 그만큼 쏘았으니 저 북군이 엄청나게 지금 상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돌격했는데 올라가면 멀쩡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 그래서 남군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패해요. 패하고 이제 포토맥 강을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데 바로 그 얘기가 요 카네기, 뭐 역사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카네기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하는 게 이제 그다음에 나옵니다. 뭐 게티스버그의 그 유명한 연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인민을 위한 정부, 이게 이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죠. 그래 내가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게티스버그 얘기가 카네기 책에 나왔는가? 이제 거기 결론이 이제 그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리 장군의 동상입니다. 리는 남부 지역에서는 영웅이죠. 물론 패한 장군이긴 하지만 남쪽에서는 리가 영웅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가면 리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철거를 했어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철거. 이거는 이제 그 버지니아 주에 리치몬드에 그 버지니아 주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마지막으로 리 장군의 동상이 21년에 철거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 이때 2020년에 오면 PC 운동이라는 게 Political Correctness. 혹시 그 말 아시나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바르게 하자. 이게 뭐냐면 인종차별 이런 거 분야를 없애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리 장군도 그런 면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이해되시죠? 결국 남군의 책임자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면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런 PC 운동을 하면서 21년에 결국 이 철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리가 한 말이 바로 지금 카네기 책에 나오는 건 이 부분입니다. 186쪽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나이고 나 혼자뿐이다. 왜 이 얘기를 카네기가 했을까요? 책임을 인정하라. 내가 잘못했다. 변명하지 말고 이 게티스버그에서 우리가 남군이 결정적으로 패한 것은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정말 영웅적으로 싸워준 우리 남군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내 혼자 있다. 그 군인이 그때 버켓 장군이 그때 잘못 알지도 모르고 지금 군대를 차지해가지고 이래 됐다. 변명할 게 많겠죠. 그죠? 결정적인 실수는 그 버켓이 포탄 해놓고는 다 죽은 줄 알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남군이 전멸했는데, 그럼 변명할 수 있잖아. 아, 우리 버켓 장군이 저래가지고 내가 이래 됐다. 아니,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나 혼자 책임을 지겠다. 데일 카니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제가 아까 게티스버그 얘기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봤으니까, 요게 남군의 국기입니다. 요게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합중국 지금. 요 두 개 국기를 두고 싸운 거죠. 남군하고 북군이 싸운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기에 별이 있는데 별이 몇 개 있을까요? 예? 49개. 50개 있죠, 50개. 50개가 뭔데요? 미국의 50개 줄을, 한 별 하나가 미국의 50개 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50개죠. 그러니까 별이 50개. 그 다음에 이 줄은 뭘 의미할까? 빨간 줄이 7개, 흰 줄이 6개. 그래서 전부 다 13개예요. 그냥 상식으로 줄이 빨간 줄하고 흰 줄 해서 13개가 뭘까?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13개 식민지가 합해서 독립을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13개 그 초기에 미국을 시작할 때 13개 식민주들이 했기 때문에 요 줄은 초기에 13개를 반영하는 것이고, 요 별은 현재의 주수 50개 주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 남군 국기를, 여자도 미국의 남쪽으로 여행하면 가끔 가다가 이 남군의 국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부 사람들이 저거를 차에도 달고 다니고 집에도 세워놓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예요? 이분요. 마스크 써도 알겠죠, 누군지? 자, 내가 왜 이거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잘못했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인정하라. 근데 나 술 안 했어요. 내가 운전 안 했거든요. 그죠?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두 번째, 나 술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다는 증거로 어떻게 해서 도망가서 가서 술을 막 마셔. 그때는 내가 술 안 먹었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나가지고 술을 실컷 먹었다. 그때는 술 안 먹었다는 증거를 그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다 들통이 났는데, 결정적으로 김호중의 얘가 피해본 게 뭐죠? 그때 왜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려고. 왜? 그게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는 그런 공연인데, 이거 술 한잔 먹었다가 그거 날라가니 그건 좀 피하려고 했던, 그걸 하려고 막 이러다가 보니 무리수가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문제가 아니고 얘가 한번 나가면 몇십억씩 벌잖아요. 근데 지금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빨리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카네기 말 처음부터 물론 안 하면 제일 좋지만, 되면 빨리 인정하고, 아까 그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안 볼 때 빨리 가. 이렇게 됐더라. 자,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이 김호중이 때문에 법이 바뀐 거 아시나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나중에 술을 일부러 가서 먹으면 그 자체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처벌을 하니까 그게 김호중법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어디 가서 술을 막 사가 먹고는 그때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법이.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누가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이재령 배우가 그 법 때문에 오히려 빨리 자수를 해버렸어. 내 먹었다. 그래, 잘못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라.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걸 다시 말해주죠. 자, 여기 집세를 깎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려고 그래서
집세 올리게 되는데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못하고 집세를 안 올리는 뭐 이런 상황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자기가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맞아. 요새 저거 다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저 집세 올리는 게 당연히 이해된다고. 집주인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거꾸로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내 안 올릴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접근을 했다. 여기 또 하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식당의 웨이터에게 중요한 모임의 그걸 다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웨이터가 그날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이게 그냥 모임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사례 보셨죠?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또 내가 늘 믿고 가던 그 식당의 웨이터에게 신신당부해서 이번에 좀 잘해주라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 웨이터가 뭐 사정을 해서 안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 이게 그날 모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전화도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 난 니를 믿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일을 내인데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오히려 내가 니를 이해한다. 네가 그때 무슨 네가 내하고 그걸 봐서 내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건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분명히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 같다. 오히려 접근을 이렇게 했더니 걔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끄뻑 죽겠죠. 그죠? 당신 거라면 내가 정말 뭐 길을 쓰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왕처럼 모셔드리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맞아, 우리 참 하기 쉽지 않지 이렇게 하기가. 그죠? 화나고 막 그렇게 하지 누가 그거다 대놓고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서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소설이나 이 교양을 읽는 게 아니고 내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봐야 이게 의미가 있다. 뭐 이 태양과 바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늘 얘기하는 이 DJ 햇빛 정책이 옳았느냐 틀었느냐에 따라서 진보하고 보수가 늘 이거 북쪽에 너무 퍼졌다 이런 얘기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없다. 요즘 와서도 아직도 이게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북쪽을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게 낫다. 무슨 소리냐? 저렇게 전제 독재를 하는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봐도. 그렇게 풀어줬더니 계속 원자폭탄을 만들어가고 우리를 협박한다. 아니면 한번 싸울 건가? 그렇다고 북쪽하고 한번 싸울 건가? 그것도 아닌데. 이건 참 내가 봐도 답이 참 없어요. 뭐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렇다. 햇빛 정책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좀 달려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힘으로 또 어떤 걸 붙여야 될지 정말 쉽죠. 요새 이란하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막 엄청나게 조져놓고는 또 한편으로는 하면 너 발전소는 내가 안 부술게 이렇게 마치 봐주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 형님 뭐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루는 좀 좋아졌다가 여러분 주식 시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래 트럼프가 뭐 하니까 또 유가가 좀 떨어졌다가 주식이 확 올라가다가 또 도로 뭐 이란에서 뭐 10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항전하겠다니까 도로 확 또 올라갔다가 주식 좀 샀어요. 그래? 저는 어제 오늘 계속 좋은 찬스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 사야 된다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하여튼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계속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자,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한쪽만을 주장하면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가 아파트 살면 앞집 있고 내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요거를 그 앞집 문에 붙여놨어요.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파트에 두 집 사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앞집 문에다가 이걸 서 붙여놨다. 여러분이 이 앞집에 사시는 분 같으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마주치기 싫다. 그러니까 문소리 나면 당신 좀 기다렸다 나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문 열는데 이것도 붙어 있다. 앞집 사람이 이걸 여러분 집에 붙여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듣고 조금 황당했던 게 서로 지켜야 할 룰이라 했는데 자기는 안 지키는 것 같잖아. 그죠? 자기가 지키면 되지. 정 마주치기 싫으면 문 열 때 한번 가서 앞집 소리 나는 거 들었다가 자기가 안 소리 나면 문 열고 나오면 되는데 왜 앞집 사람 보고 지키라 그러고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라 그래. 자기가 지키면 되지. 정 마주치기 싫으면 우리 자기가 문 좀 열다가 앞집 사람이 나오는가. 근데 결론은 난 그겁니다. 앞집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뭐 그렇게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면 인사하면 되잖아. 그죠? 자, 아파트에 살면서도 참 이게 쉽지 않는 거지. 우호적으로 한다. 소크라테스의 비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의 얘기. 뭐 소크라테스 다 떠나가지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면 독약을 마시고 죽잖아요. 독약이 아니라 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독약 사형을 맞고 죽는 거잖아요. 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맞고 죽었나요? 자,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질문.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또 던져. 그걸 가지고 또 예. 세 번째 하면 또 예. 근데 세 번 하면 결론이 났어. 근데 결론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예 했기 때문에 어떻게 꼼짝없이 자기가 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굉장히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는가? 예, 처음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자기가 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다 이건데 이거를 우선 카네기가 한 걸 한번 보십시다. 카네기가 여기 보면 은행 같은데 우리도 그래 은행 같은데 가면 이렇게 뭘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많이 쓰라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나 이거 쓰기 싫다. 그럼 쓰기 싫다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계좌를 열든 뭘 하려면 자꾸 뭘 요구하고 쓰라고 그러는데 손님이 나 이거 쓰기 싫어요.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쓰기 싫다는데 참 곤란. 이거 써야 돼. 당신 써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카네기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꾸 쓰라고. 이거 안 쓰면 계좌 못 열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더 반발하겠죠. 왜 자꾸 내보고 쓰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쓰면 당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요새 스캠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이걸 써두시면 고객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게 됐을 때도 고객님의 그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사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쓰십시오. 이거 써야 돼요. 자꾸 용지를 주면서 그냥 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나 이런 것을 못 쓰겠다고. 그게 아니고 이게 하는 게 당신을 보호하는 거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이 그래 그러고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은행 규칙이니까 당신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꾸 규칙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반발하는데 이게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래 그러고 한다. 뭐 맞는데 자 앉아 소크라테스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소크라테스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그 간수를 매수를 했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다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밤에 찾아와서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누굴 죽였나? 왜 그 철학자를 사형 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일단 받았잖아요. 왜 사형 선고를 받은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 집권층들이 볼 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다 맞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그 소크라테스인으로 많이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 이 집권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권위에 그 젊은이들을 오도했다. 죄명이 그겁니다. 자, 어쨌든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말도 내가 안 했는데 자꾸 그런 엉뚱한 걸 뒤집어 씌워가 하여튼 사형 선고를 죽게. 그래서 친구가 와서 그래 다 해놨으니까 빠져나가자 이랬는데 이제 자 봅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첫 질문이 친구에게 한 게 뭐? 탈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탈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 죄수가 감옥에서 뛰쳐나가는 게 정당한 것인가? 아니라고 그래야 되지. 그럼 뭐 정당하다면 다 뛰쳐나가지 말고 있겠어. 첫 질문이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친구 그거 아니지. 맞잖아요. 탈옥하는 건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탈옥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지. 맞아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일로 하면 안 되잖아. 얘가 부정한 일을 했잖아. 메시한 거 이건 부정이잖아. 그래 이렇게 딱 물으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래? 할 수 없이 그래 부정하면 안 되지. 맞죠? 물론이네. 이렇게 답변을 이제 천배 딱 헛고 걸렸어. 두 번째, 법의 판결이 개인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면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냐? 국가가 내린 판결을 개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그럼 국가라는 게 존립할 수가 없죠. 개인들이 다 지어서 맞게 판사가 아무리 해도 나 못하겠다 이러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당연히 존립할 수 없지. 이해되시죠? 두 번 예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물었을 때. 그랬더니 자네 말대로 탈옥을 한다면 나는 부당한 일을 부당함으로 갚지 말라는 나의 철학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네. 그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염치로 젊은 애들에게 가서 정의롭게 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 스스로가 부정한 행위를 국가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내가 젊은 애들 보고 너 국가를 위해서 정의롭게 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입이 막혔겠죠. 왜? 내가 예 했다가 요 딱 걸리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 결론이 뭐예요? 자네가 원래 내가 할 말이 없구만. 그래서 친구를 거꾸로 이거 우리가 보면 좀 바보 같은 일인데 도망가는 게 빠른데 이걸 거꾸로 도망가자는 친구를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아는 악법도 법이다를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3단 논법으로 질문법으로 해서 결국 친구의 그거를 막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도 소크라테스 있는데 맞죠? 그래서 아이고 막 자, 됐어요. 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이거 혼났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 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윗집에서 이 생선을 이렇게 베란다에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냄새 엄청 나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윗집에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욕을 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보시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러냐, 미안하다, 이러면 다 해결될 텐데, 이게 생선을 걸어놓고 냄새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서 싸우자고 하니까, 야, 이런 경우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까? 난감한 경우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 늘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이게 말로가 참 잘하면 좋은데, 안 된다. 자, 이게 오히려 욕설이 들어왔다. 상황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답이 뭐라고 있는 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든지 어쨌든 이걸 싸워서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양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참 모르겠어요. 자, 이제 3부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